계약자산 미청구공사 매출액을 가감해서 인식할 것이냐 또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스루프 분석의 결론은 매출액을 가감하는 걸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 결과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돼서 포괄 제공 인식으로 다시 인식 기준을 확정하려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례는 HD 현대중공업으로서 수주산업에 모범이 되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모범이 되는 회사를 해야 어떤 교과서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은 계약자산이 그 미청구공사로서 또는 계약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을 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자산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이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왼편에 있는 것은 그 계약자산 증가액만큼 요거를 매출액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은 스루프상으로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44억 원이나 크게 나옵니다. 이거 해도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 원가 회계 차이하고 5천억이나 영업이익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그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그 해서 매출액 쪽에서 그걸 빼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맞닥스럽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맨 처음부터 제가 그 KFRS 그 1115를 회계 기준원 가서 세미나에 가서 그 공부할 때도 참석해서 인식할 때 교육을 받고 나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질의응답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회계부장이 와서 발언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회계기준원도 현대중공업이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포괄 제공으로 나는 이거를 인식해서 해야 되겠다. 스루프 회계를 제가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건드리지 않고 매출 재료비는 계약 자산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산출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원재료 가격 하락 그 갭이 1.6%, 여기에서는 2.3%인데 1.6%가 적게 나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스루프타구의 그이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은 차이는 1733억 원, 왼편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갭의 원인은 포괄재고 증가를 한 거다 이거죠. 왼쪽 거는 매출액을 감소시킨 거고 그게 매출에서 이 상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자산 쪽에서 접근을 수익 쪽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자산 쪽에서 접근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거로 다시 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AI는 제공품 하나뿐이 없어요. 1120억 원이 증가했는데 계약 자산은 4673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합치면은 한 5천 몇백억이 증가를 한 게 되겠죠. 이 계약 자산의 증가는 원가 회계는 결국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스루프 쪽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공비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포괄 제공이 아닌 이 제공품만 회전율을 따지면 14.8회전인데 계약 자산을 포함하면 1.9회전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 재고 회전율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도 그 변화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TOE 생산성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했을 때 이 금액들은 다 똑같은데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총 제조 비용의 이 재정과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총 제조 비용의 산출은 여기 산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원가는 공개되는 거니까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겠어요. 매출원가는 이 제조 비용보다 좀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포괄 재고를 보면은 재고가 줄었죠. 그래서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니까 어, 이게 줄게 되어 있는 거다. 아, 이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매출원가는 줄게 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말하자면 포괄 제공을 포함 안 한 거고, 요거는 포괄 제공을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를 이 왼쪽에서 잘못 얘기했네요. 매출 원가가 8조 원뿐이 안 되는데 총 제조 비용이 더 높죠. 8,600억.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공 비율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비율은 더 올라간 거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 검증을 했을 때 매출액에서 빼버리면은 갭이 5천억이나 나오는데 그간에 재고에는 가공비가 배부돼 있다. 그럼 미청구 공사 계약 자산에도 가공비가 배부돼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검증을 해보면은 차이가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5천억하고 354억하고 그래서 그 갭이 4,672억 원인데 요 가공비 배부액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재료비 액하고도 일부 차이가 있어요. 일부가 아니고 이론 차이뿐이 안 나는 게 똑같다고 보면 되죠. 요거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손을 대는 분석은 원가회계 손익의 갭을 검증할 수가 없다. 차이는 뭔지 알아요. 계약자산 증가액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에도 그것도 가공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합리적인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착상했던 게 결국 옳았다. 사람이 한 자기가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영업이익 차이가 1733억 원이고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금액이 딱 일치한다는 거 확인이 되고 PQ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매출 재료비의 차이 여기에서도 그 차이가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이나 미청구공사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분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은 수주잔고 공시 우수 모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수주 잔액은 2022년 말 수주 잔액이겠죠. 33조 1781억 원의 잔고가 있었는데 9월 말까지 14조 원을 추가 수주를 했다. 그래서 매출액이 8조 5,500억인데 장부 원가 계산서가 아니고 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8조 5,482억 원으로 나와 있죠. 갭이 25억 원 차이가 있는데 요것은 연결 조정 정도 금액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 매우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38조 7천억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현금 흐름표에서도 현금이 4,673억 원이 나갔으면은 장부상에는 그만큼 늘어야죠. 똑같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 갭이 없어야 이게 투명한 기업으로 다른 재고 자산도 맞습니다. 계약 자산까지도 해봤지만은 이 HD 현대중공업이 매우 바람직한 그 회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 자산이 만약에 천 원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변 대변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계약 자산이 천 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회계란 것은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어, 상대 계정이 매출이 천 원을 더 추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손을 댈까 하다가 아니다. 계약 자산이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쪽에서 해법을 찾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최근에 그 사실관계라는 거로 한번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 봤고, 구체적으로 그 분석을 했을 때 수주 산업의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주 산업에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으로 회계 기준을 마련했고 매출 인식과 매출 채권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청구는 안 했지만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앞서 비교 검토한 바 같이 스루프 손익 관점으로 재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매출이 부풀려진 사항을 제거하기보다는 일단 발표된 매출액 사실 팩트는 인정하고 그것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로 분석을 해볼 때 매출 채권이란 상대 계정에서 해석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그 매출 채권이라는 게 계약자산 성격인데 회계에는 이거를 그 매출 채권 성격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제공이지 뭐 딴 거냐. 제공을 부풀린 거지. 그래서 자산이긴 한데 재고 자산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분석 기준을 인식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HD 현대중공업도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스루픈율도 상승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앞서서 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검증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래도 다른 측면,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들을 또 찾는다 그러면은 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 증명을 한다면은 글쎄요 그 이 배 한 척을 수량으로 회전율을 얘기해도 뭐 안 될 건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건설업이나 수주산업에서는 제조업과 달라서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약자산 회전율만 또 산출해서 그 비중이 높으니까 음, 금액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금액 아닌 다른 결과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 제조업 아닌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수르픈율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그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 있겠느냐. 연구 과제지만 어쨌든 그 수주산업에서는 계약자산이나 미청구 공사에 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어, 아주 입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나중에 같이 학습하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해보는데 같이 학습하는 그 동료들이 제조업 출신들이라서 또
이 수산업 출신 분,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퇴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회계 쪽은 또 전문이 아니라서 상담 드리기도 좀 거시기하고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어, 이거야말로 제가 그 다시 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확실히 스루프 회계로 했을 때 외부에서 그 회사에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겠는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또 뭐가 있겠는지, 이거는 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